여러분,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지난 1월 13일 미야자키 앞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6.9의 지진. 일본 정부는 이를 단순한 여진이라며 일축했지만 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유엔 재난관리 특별조사관이 입수한 충격적인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양심적인 과학자들이 비밀리에 모여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분석 결과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하면 최소 3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진실을 알리려 했던 일본의 저명한 지진학자들이 정부의 압박으로 보직에서 쫓겨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 정부는 경제적 혼란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이 모든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는데요. 그리고 바로 4일 전인 1월 28일 사이타마현에서는 대형 싱크홀이 발생해 도시 한가운데가 순식간에 붕괴되는 사고까지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유엔 재난관리 특별조사관으로부터 전해받은 특별 제보를 통해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충격적인 진실을 낱낱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엔 재난관리 특별조사관 캐서린 윌슨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14년 전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지금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끔찍한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2011년 3월 10일 도쿄 시부야의 한 고등학교. 창밖으로 벚꽃잎이 하늘거리던 그날의 풍경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당시 18이었던 저는 15살인 동생 에밀리와 함께 부모님을 따라 일본으로 이주해 온 지 1년이 되어갔죠. 영국에서의 삶을 뒤로하고 낯선 일본에 정착하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차츰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입니다. 지진이 나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주할 때 들었던 부동산 중개인의 말이 떠올라 쓴웃음이 납니다. 아버지께서 자동차 부품 회사의 일본 지사를 맡게 되면서 저희 가족은 도쿄로 오게 됐는데 처음에는 불안했던 것이 사실이었죠. 하지만 곧 일본의 철저한 재난 대비 시스템에 감탄하게 되었답니다. 매달 학교에서 진행되는 지진 대피 훈련, 곳곳에 마련된 대피소, 첨단 조기 경보 시스템까지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뉴스에서는 일본의 내진 설계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말이 매일같이 나왔고 사람들은 그 말을 맹신하고 있었죠. 지금 생각하면 그건 오만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쿄에서의 일상은 평화로웠습니다. 아버지는 일본 시장 개척에 성공해 승진이 예정되어 있었고 어머니는 다도와 꽃꽂이를 배우며 일본 생활을 즐기고 계셨죠. 동생 에밀리는 국제학교에서 새 친구들과 잘 지내고 있었고 저는 도쿄대학교 진학을 꿈꾸며 매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평화로운 일상이 허상이었다는 걸 말이죠. 3월 10일 저녁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가슴 한켠에서 이상한 불안감이 느껴졌지만 그냥 시험 걱정 때문이려니 했습니다. 시부야 역 앞 대형 스크린에서는 기상청 발표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지진 예측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시민 여러분은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을 달래보려 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는 내내 창밖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고 평소에는 듣지 못했던 기계의 삐걱거리는 소리가 거슬리게 들렸답니다. 마치 무언가가 일어날 것을 예감이라도 한 것처럼요.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께서는 제가 좋아하는 스파게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주말 가족 여행 계획을 즐겁게 이야기하셨고 에밀리는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들려주었죠. 평화로운 저녁 식사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가족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가족과 함께하는 마지막 저녁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잠들기 전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늘 보던 도쿄의 야경인데 왠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길고양이들은 어디론가 사라졌고 밤하늘을 스치는 새떼들의 비명 같은 울음소리가 불길하게 들렸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분명 재앙의 전조였을 텐데 당시에는 그저 평소와 다른 밤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등교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늘 하시던 것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하셨고 아버지는 출근 준비를 하셨죠. 에밀리는 여느 때처럼 늦잠을 자서 허둥지둥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평화로운 아침이 제가 가족과 함께하는 마지막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오만함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자연의 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그리고 그 깨달음을 얻기까지는 단 하루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을.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46분. 그 순간을 저는 영원히 잊지 못할 겁니다. 처음에는 작은 흔들림이었습니다. 교실에 있던 우리는 늘 하던 대로 책상 밑으로 들어가 상황이 진정되기를 기다렸죠.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흔들림이 점점 더 거세져 갔고 창문이 깨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건물 전체가 신음하는 것 같은 소리를 내며 흔들렸죠. 이번엔 뭔가 다르다. 담임 선생님의 창백해진 얼굴을 보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평소 지진 대피 훈련 때는 항상 침착하던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거든요. 흔들림은 3분이 넘도록 계속됐고 그 시간은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교실 밖으로 나왔을 때 도쿄의 모습은 제가 알던 그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마치 갈대처럼 흔들리고 있었고 도로는 거대한 뱀처럼 꿈틀거렸습니다. 하늘에서는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사이렌 소리가 도시를 가득 메웠죠. 에밀리가 걱정됐습니다. 동생이 다니는 국제학교는 지하철로 2정거장 거리였죠. 필사적으로 동생의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지하철은 모두 멈춰 있었고 도로는 금이 가 있었지만 무작정 뛰었습니다. 다행히 에밀리는 무사했습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다른 학생들과 함께 대피해 있었죠. 하지만 안도감도 잠시. 휴대폰으로 부모님께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통신망이 마비된 건지 아니면 생각하기도 싫은 최악의 상황인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빠, 엄마가 계신 아파트로 가봐야 해. 동생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쿄의 거리는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깨진 유리창 파편이 도로를 뒤덮었고 건물 외벽이 떨어져 나가 보도를 막고 있었죠. 사람들은 공포에 질린 채 이리저리 뛰어다녔고 어디선가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3시간을 걸어 겨우 도착한 아파트 단지. 그곳에서 마주한 광경은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저희가 살던 15층짜리 아파트는 중간이 접혀 있었고 잔해 더미 사이로 구조대원들이 보였습니다. 안에 계신 분들은 생존 가능성이 없습니다. 구조대원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에밀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고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밤이 되자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근처 초등학교에 마련된 대피소로 향했지만 그곳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더 큰 문제는 외국인인 우리를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거였죠. 외국인은 다른 곳으로 가주세요. 여기는 자리가 없습니다. 대피소 관리자의 차가운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재난 앞에서 국적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하지만 그들에게 우리는 그저 귀찮은 존재였던 겁니다. 추위와 공포, 절망감에 떨며 거리를 헤매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이고, 이게 뭔 일이요? 이리 와요, 얼른. 한국어 억양이 섞인 일본어가 들려왔습니다. 돌아보니 작은 한식당 앞에 중년의 여성이 서 있었죠. 정혜원 씨였습니다. 그녀는 우리를 보자마자 망설임 없이 가게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애들이 얼마나 놀랐겠어. 일단 따뜻한 국물부터 먹어야겠다. 정혜원 씨의 남편 이도윤 씨는 즉시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미소국을 끓여주셨습니다. 그때 처음 먹어본 한국식 미소국의 맛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거든요. 그건 살아있다는 것, 누군가 우리를 돌봐준다는 것을 느끼게 해준 첫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가게 2층에서 지내도 돼요. 지진이 나면 한국 사람들은 서로 돕는 게 당연하지. 여기서도 그렇게 해야죠. 정혜원 씨의 말씀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루 만에 부모님을 잃고 절망에 빠져있던 우리에게 그들은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재난 속에서 우리를 구한 건 일본의 완벽한 시스템이 아닌 한국인의 따뜻한 정이었습니다. 이도윤 씨 부부는 단순히 거처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대사관에 연락해서 우리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부터 부모님의 장례식을 치르는 것까지 모든 걸 도와주셨죠. 다른 일본인들이 자신들의 안전과 재산만을 걱정할 때 그들은 매일 밤 주변의 피해자들을 위해
따뜻한 음식을 만들어 나눠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꼭 재난 현장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리고 진정한 재난 대응이란 무엇인지 시스템의 허상이 아닌 진실을 밝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입니다.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도윤 씨가 다른 피해자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하시던 말씀이 우리가 오늘 돕지 않으면 내일은 우리를 도와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재난 앞에서는 우리가 서로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2024년 8월 8일 일본 규슈 동쪽 미야자키 앞바다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유엔은 즉시 저를 현장 조사관으로 파견했죠. 도착하자마자 느낀 건 13년 전 동일본 대지진 때와 비슷한 분위기였습니다. 정부는 서둘러 상황이 통제되고 있다고 발표했지만 현장은 아수라장이었죠. 윌슨 조사관님, 잠시 시간을 내주시겠습니까? 일본 기상청 연구원 타카하시 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자료 파일이 들려 있었죠. 정부가 발표한 데이터는 모두 조작되었습니다. 이건 실제 관측 자료입니다. 난카이 해구의 지진 에너지가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타카하시 켄이 건넨 자료를 보고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진원 깊이, 여진 패턴, 지각 변동 데이터, 모든 수치가 정부 발표와 달랐습니다. 특히 난카이 대지진 발생 확률이 정부 발표 30%가 아닌 87%에 달한다는 분석이 있었죠. 며칠 뒤 은퇴한 지진학자 사카모토 신지 박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40년간 난카이 해구를 연구해온 일본 최고의 전문가였죠. 일본 정부는 경제적 혼란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진실을 은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의 경고를 무시하면 더 큰 재앙이 올 겁니다. 그의 말이 채 가시기도 전에 2025년 1월 13일 오후 9시 19분 같은 미야자키 앞바다에서 규모 6.9의 지진이 다시 발생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즉시 이는 지난 8월 지진의 여진일 뿐이라고 발표했죠. 하지만 이게 말이 됩니까? 5개월이나 지난 후에 발생한 큰 규모의 지진을 단순 여진이라고요? 미야자키 해안에서 만난 노구치 히로시 어부의 증언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최근 깊은 바다 물고기들이 자꾸 보여요. 대왕오징어, 대왕갈치, 13년 전 동일본 대지진 전에도 이랬습니다. 물고기들이 때로 죽어나오고 밤하늘에서는 번쩍이는 빛이 보여요. 지진광이라고 하죠. 자연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조사를 진행할수록 더 많은 증거가 나왔습니다. 온천의 수온이 갑자기 변했다는 보고, 지하수 수위의 이상 변동, 그리고 지각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까지 모든 정황이 큰 지진이 임박했음을 가리키고 있었죠. 대지진이 일어나면 최소 30만 명 이상이 사망할 수 있습니다. 피난민은 950만 명에 달할 거예요. 하지만 일본의 대피소는 그중 절반도 수용하지 못합니다. 사카모토 박사의 분석은 계속됐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건 일본 기초지자체의 40% 이상이 피난소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13년 전과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는 동안 일본 정부의 방해도 시작됐습니다. 제 숙소는 도청됐고 증언자들은 하나둘 입을 다물었습니다. 심지어 타카하시 켄은 갑자기 개인 사정으로 휴직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윌슨 조사관님, 부탁드립니다. 이 보고서가 공개되면 일본 경제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 고위관리가 찾아와 회유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13년 전 쓰나미에 휩쓸린 도시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진실을 숨기는 것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앗아가는지 저는 직접 목격했으니까요. 결국 모든 증거를 담은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했습니다. BBC와의 단독 인터뷰도 진행했죠. 일본 정부의 분노는 거셌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3년 전 정혜원 씨와 이도윤 씨가 보여주신 것처럼 재난 앞에서는 진실을 말하는 용기가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주 뒤 사이타마현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 사고는 일본의 재난 대응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게 되니까요. 2025년 1월 28일 오전 9시 50분 저는 유엔 도쿄 사무소에서 미야자키 지진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긴급 뉴스가 들어왔죠. 사이타마현 야시오시의 한 교차로가 순식간에 땅속으로 사라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현장으로 가봐야겠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정오가 가까웠습니다.
처음 목격한 싱크홀의 크기는 지름 10m, 깊이도 10m 정도였죠. 74세 노인이 운전하던 트럭이 그대로 추락했다는 소식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일단 상황이 통제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일본 국토교통성 관계자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13년 전 그들이 했던 말과 똑같았죠.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구조 작업을 시작하려는 순간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피하세요. 굉음과 함께 두 번째 싱크홀이 생겼고 순식간에 첫 번째 싱크홀과 연결되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시민들의 비명이 울려 퍼졌죠. 도로와 보도가 마치 종이처럼 찢어져 나갔습니다. 야마다 미사토입니다. 이곳 대피소 간호사예요. 그날 저녁 근처 초등학교에 마련된 대피소에서 한 간호사를 만났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지쳐 있었죠. 의료용품이 부족해요. 정부에 요청했지만 아직도 오질 않습니다. 노인분들은 혈압약이 없어 고통받고 계시고 아이들은 감기약조차 없어요. 다음 날 아침 싱크홀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지름 40m, 깊이 15m의 거대한 구멍이 도시 한가운데 생긴 겁니다. 일본 정부는 그제서야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령을 내렸죠. 하수관이 파손되면서 오수가 지하로 유출됐고 이로 인해 집안이 약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조사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빙산의 일각이었죠.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일본 전역의 하수관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도쿄, 사이타마, 치바 등 수도권 지역의 상황은 최악이었죠. 교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일본 정부 관계자의 변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지 않은 것이 있었죠. 지진 대비를 위한 예산을 삭감하고 올림픽 시설에 쏟아부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대가를 시민들이 치르고 있었습니다. 1월 31일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하수 처리가 불가능해지면서 악취가 도시를 뒤덮었고 위생 문제가 심각해졌죠. 대피소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시설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즉시 범정부적 대책본부가 꾸려지고 민간 기업들도 발벗고 나선다더군요. 야마다 간호사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습니다. 13년 전 저를 구해준 정혜원 씨와 이도윤 씨처럼 한국인들은 재난 앞에서 하나가 됩니다.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윌슨 조사관님, 이건 기밀 문서입니다. 한 공무원이 몰래 건넨 서류를 보고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일본 전국 대도시의 40% 이상이 노후 하수관 문제를 안고 있었고 언제든 제2, 제3의 싱크홀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일본의 재정 상황이었습니다. 올림픽 이후 악화된 경제로 인해 복구 예산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들은 이 사실을 필사적으로 숨기려 했습니다. 일본의 인프라는 겉으로만 멀쩡해 보이는 겁니다. 내부는 이미 골아있어요. 사카모토 박사의 말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진과 싱크홀, 이제 일본의 민낯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은 재난이 발생하면 정부와 시민이 하나 되어 극복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각자 도생이죠. 야마다 간호사의 말에서 씁쓸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녀 말대로였습니다. 무너진 건 집안만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사회의 신뢰가, 공동체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유엔 재난관리 특별조사관으로서 목격한 일본의 현주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이타마현의 싱크홀 주변에서는 추가 붕괴의 위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과연 이 상황을 제대로 수습할 수 있을까요? 사이타마현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 이곳은 싱크홀 사고로 집을 잃은 주민들을 위한 대피소로 변했습니다. 오늘도 저는 유엔 재난관리 특별조사관으로서 이곳의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약이 없어요. 혈압약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많은데 약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야마다 미사토 간호사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대피소에는 벌써 정원의 2배가 넘는 인원이 몰려들었지만 의료용품은 바닥을 보이고 있었죠.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아 노인들은 담요 몇 장으로 추위를 버텨야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물자가 곧 도착할 거라고 했는데 벌써 사흘째예요. 13년 전 동일본 대지진 때와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나빠진 것 같았죠. 대피소 한편에서는 젊은 부부가 아이를 달래고 있었습니다. 감기에 걸린 아이는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해열제조차 구할 수 없었죠.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야마다 간호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제 기억이 13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정혜원 씨와 이도윤 씨는 지진이 나자마자 가게 문을 활짝 열어 피해자들을 받아들였죠. 따뜻한 밥과 국물을 끊임없이 만들어 나눠주셨고 담요며 의약품이며 필요한 것들을 주변 한인회와 협력해 신속하게 구해오셨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우리를 이상하게 봤어요. 왜 자기 가게를 대피소로 내주냐고 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게 당연하잖아요. 정혜원 씨의 그때 그 말씀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재난이 발생하면 정부와 시민이 하나가 됩니다.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구호품을 모으고 기업들은 생산 라인을 중단하고 구호물자 생산에 들어갑니다. 전국 각지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몰려들죠. 어제는 옆 대피소하고 싸움이 났어요. 담요 몇 장 때문에. 일본의 현실은 달랐습니다. 물자가 부족해지자 대피소끼리 경쟁이 시작됐고 같은 대피소 안에서도 갈등이 깊어져 갔습니다. 정부는 상황을 파악 중이라는 말만 반복했고 지자체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죠. 한 노인은 화장실 앞에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밤새 줄을 서느라 탈진한 것이었죠. 850명의 피난민이 화장실 4칸을 함께 써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급한 대로 이동식 화장실을 들여왔지만 이마저도 관리가 되지 않아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어제는 배식 시간에 음식이 부족하다고 난리가 났어요. 일부 사람들은 식사도 못했죠. 배식을 담당하는 자원봉사자의 말이었습니다. 한정된 식량을 놓고 다툼이 벌어지는 걸 보며 저는 다시 한번 13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정혜원 씨의 한 식당에서는 밥이 떨어질 때마다 이웃 가게들이 쌀을 보내왔습니다. 한국인들끼리 서로 돕고 나누는 모습이 정말 자연스러웠죠. 지난주에는 기자들이 몰려왔다가 그냥 돌아갔어요. 한국의 재난 대응을 취재하러 왔다면서요. 야마다 간호사의 말에 쓴웃음이 났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재난 발생 시 정부와 시민이 하나 되어 대응하는 모습, 첨단 기술을 활용한 신속한 상황 파악, 민관이 협력하는 구호 시스템까지.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은 이미 세계적인 모범 사례가 되어 있었죠. 한국은 지진이 나면 30분 안에 범정부 대책본부가 꾸려지고 1시간 안에 민간 기업들의 지원이 시작된다면서요? 일본 공무원의 부러운 말투가 귓가에 맴돕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국의 재난 대응은 이미 선진국을 뛰어넘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스템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웃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는 마음, 그 따뜻한 정이 만들어낸 차이겠죠. 이것이 제가 목격한 두 나라의 현주소입니다. 한쪽에서는 담요 한 장을 놓고 다투고 다른 한쪽에서는 서로를 위해 담요를 내어주는 모습. 그 차이가 결국 두 나라의 운명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윌슨 조사관님, 잠시 이쪽으로 오시겠습니까? 사이타마현 대피소를 조사하던 중 사카모토 신지 박사로부터 긴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의 작은 연구실에 도착하자 컴퓨터 화면 가득 위성사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건 난카이 해구의 최근 데이터입니다. 보시다시피 지진 에너지가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화면 속 데이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해저 지각의 변형이 가속화되고 있었고 수온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고 있었죠. 더 놀라운 건 후지산 주변의 마그마 활동이었습니다. 후지산의 마그마가 계속 축적되고 있어요.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하면 사카모토 박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난카이 대지진은 후지산의 분화를 촉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1707년 후에이 대지진 때도 그랬죠. 그때는 화산재가 교토까지 날아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도쿄의 인구 밀도는 1707년과 비교도 안 되게 높아졌습니다. 후지산이 분화하면 박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긴급 전화가 왔습니다. 미야자키 앞바다에서 또다시 이상 징후가 발견됐다는 소식이었죠. 즉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최근 들어 깊은 바다 물고기들이 자꾸 보여요. 대왕오징어, 대왕갈치, 심해어들이 이렇게 때로 올라오는 건 처음입니다. 노구치 히로시 어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40년간 이 바다를 지켜본 그의 말에 따르면 물고기들의 이상 행동이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해안가에는 죽은 물고기들이 밀려와 썩어가고 있었죠. 밤하늘을 보세요. 노구치 씨가 가리킨 하늘에서 이상한 빛이 번쩍였습니다. 지진광이었습니다. 대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나타나는 자연현상이죠. 뉴질랜드, 페루, 중국 스촨 대지진 때도
이런 현상이 목격됐다고 합니다. 고무 타는 것 같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실제로 미야자키현 전역에서 이상한 악취가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지각의 균열에서 나오는 가스일 수 있다고 지적했죠. 동일본 대지진 전에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연구실로 돌아온 사카모토 박사는 더욱 심각한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하면 최소 32만 명이 사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피난민은 950만 명에 달할 거예요. 하지만 일본의 대피소는 그 절반도 수용하지 못합니다. 더 큰 문제는 후지산이었습니다. 분화가 시작되면 화산재가 단 3시간 만에 도쿄를 덮칠 수 있다고 합니다. 철도, 고속도로, 공항이 모두 마비되고 통신망도 두절될 겁니다. 일본의 제조업은 완전히 멈출 것이고 이는 전 세계 공급망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대지진 발생 시기와 장소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죠. 대책이라고는 고작 공원으로 대피하라, 건물 안에 머물지 마라 정도뿐이었습니다. 보세요. 이건 지난 6개월간의 전조현상 데이터입니다. 사카모토 박사가 보여준 그래프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심해어 출현 빈도, 지진광 발생 횟수, 지하수 수위 변동, 모든 지표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패턴은 과거 대지진 발생 전에도 나타났던 것들이었죠. 정부는 경제적 혼란을 막는다는 이유로 이 모든 걸 숨기고 있어요. 하지만 이대로 가다간 갑자기 사카모토 박사가 책상 서랍에서 한 권의 책을 꺼냈습니다. 혹시 타츠키의 내가 본 미래라는 책을 아십니까? 사카모토 박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정확히 예언했다고 알려진 책이었죠. 저자는 2011년 3월의 대재해는 물론 2020년의 코로나19 사태까지 예측했다고 합니다. 타츠키는 2025년 7월 일본과 필리핀 중간의 해저가 분화하면서 거대 쓰나미가 발생할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파도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의 3배, 지금 우리가 관측하는 모든 전조 현상이 그의 예언과 일치하고 있어요. 실제로 일부 일본인들은 이미 홋카이도로 이주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학자로서 예언을 믿지 않았다는 사카모토 박사조차 이 책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죠. 연구실의 불이 깜빡였습니다. 창밖에서는 또다시 지진광이 번쩍였고 멀리서 기분 나쁜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마치 대지가 신음하는 것 같았죠. 자연은 이미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그 경고를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목격한 일본의 현주소입니다.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요? 일본 정부는 우리를 버렸다. 이제 일본 SNS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해시태그입니다. 제가 UN 본부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BBC 인터뷰를 한 후 일본 사회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정부 발표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어제 이사업체에 전화했더니 홋카이도 행이사 문의가 폭주해서 3월까지 예약이 꽉 찼대요. 대피소에서 만난 한 주민의 말입니다. 타츠키의 예언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안전한 지역으로 이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쿄, 오사카 같은 대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고 있다고 하네요. CNN입니다. 윌슨 조사관님, 일본 정부의 대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 유수의 언론들이 일본의 상황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BBC는 난카이 대지진이 일본 전체에 상상 이상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 경고했고 MBC는 일본은 이미 지진 에너지가 축적된 상태라며 대규모 지진이 임박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아침 국회 앞에서 대규모 시위가 있었습니다. 수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 정부의 책임을 추궁했죠. 놀라운 건 이런 시위가 일본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 재난 대응의 민낯이 드러났다. 한국의 선진 시스템과 비교하니 더욱 참담. 아사히 신문의 사설 제목입니다. 이제 일본 언론들도 정부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과 비교하며 일본의 후진성을 지적하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죠. 한국은 재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통합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도 놀랍습니다. 일본은 이제라도 한국의 시스템을 배워야 합니다. 도쿄대 재난관리학과 교수의 발언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지난해 진도 5.0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30분 만에 범정부 대책본부를 가동했고 1시간 안에 민간 기업들의 지원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일본 제품은 이제 신뢰할 수 없다. 한국 제품으로 대체해야. 유럽의 한 바이어의 말입니다. 일본의 재난 리스크가 드러나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공급망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산업에서 한국 기업들이 급부상하고 있죠. 일본의 몰락은 이미 시작됐다. 스스로 자초한 결과. 파이낸셜 타임스의 칼럼입니다. 세계 금융시장에서는 이미 일본을 위험 지역으로 분류하기 시작했고 엔화 가치는 연일 하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사이타마 대피소에서 만난 야마다 간호사의 말이 생각납니다. 한국의 시스템을 보면서 느꼈어요. 결국 중요한 건 시스템이 아니라 마음가짐이라는 걸요. 재난 앞에서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 그게 바로 한국의 힘이더라고요. 맞습니다. 13년 전 저를 구해준 정혜원 씨와 이도윤 씨도 그랬죠. 시스템이나 매뉴얼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일본 정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도 그들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신뢰는 무너졌고 공동체는 분열됐으며 경제는 추락하고 있습니다. 자연은 이미 경고를 보냈고 과학자들은 증거를 제시했으며 예언자는 구체적인 시기까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끝까지 눈과 귀를 막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목격한 일본의 현주소입니다. 이제 저는 유엔 재난관리 특별조사관으로서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두 개의 길 일본의 실패와 한국의 성공입니다.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배우러 왔습니다. 일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부러움과 자괴감이 동시에 서려 있습니다. 한때 자신들이 우월하다고 여겼던 나라에서 배움을 청하는 현실이 씁쓸할 테니까요. 일본의 재난 대응 시스템은 이미 붕괴했습니다. 더 이상 복구가 불가능한 수준이에요. 사카모토 박사의 마지막 증언입니다. 그는 일본 정부가 은폐한 모든 자료를 언론에 공개했고 지금은 한국의 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쿄 증시는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거 이탈했고 일본의 국가 신용 등급도 하락했죠. 반면 한국의 위상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이 새로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 보고서의 한 구절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재난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국가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와 시민이 하나 되어 재난에 대응하는 한국만의 문화가 주목받고 있죠. 결국 우리가 저버린 건 시스템이 아닙니다. 인간성입니다. 야마다 간호사의 말이 가슴에 깊이 박힙니다. 일본은 완벽한 매뉴얼과 첨단 시설을 자랑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 서로를 돕는 따뜻함을 잃어버린 것이죠. 오늘도 사이타마 대피소에서는 담요를 둘러싸고 다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반면 13년 전 제가 경험했던 한국인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정혜원 씨와 이도윤 씨는 자신들의 가게를 망설임 없이 대피소로 내주었고 마지막 한 그릇의 국물까지 나누어 주셨죠. 일본은 스스로 무너졌다. 그들의 오만이 자초한 결과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의 표지 기사입니다. 일본은 자연의 경고를 무시했고 과학자들의 진실을 은폐했으며 시민들의 안전을 경제 논리에 희생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죠. 한국의 힘은 정에서 나옵니다. 얼마 전 인터뷰에서 정혜원 씨가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여러 대피소에 기부를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13년 전 그날의 기억을 잊지 않고 이번에는 자신이 더 큰 도움을 주고 싶다고 하셨죠. 매일 아침 후지산 주변에서는 지진광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미야자키 앞바다에서는 여전히 심해어들이 때로 출몰하고 지하수의 수위도 계속 변화하고 있죠. 자연은 끊임없이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7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타츠키의 예언이 현실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일본은 이미 무너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자연의 심판이 아닌 그들이 스스로 자초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유엔 재난관리 특별조사관으로서 목격한 두 나라의 엇갈린 운명입니다. 한쪽은 오만함으로 무너져가고 있고 다른 한쪽은 따뜻한 정으로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재난은
우리의 민낯을 보여주는 거울이었나 봅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은 일본 정부의 이런 행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한 줄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 중요한 이야기를 꼭 주변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